서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라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70%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 광명시 의원이 가족 명의로 신도시 일대 토지 등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쇼핑하듯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개발 인근 노른자 위 땅을 선점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잇따릅니다. LH가 지난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하는 퇴직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투기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국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3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합니다. 세금 27억 원을 체납한 한 병원장이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에 나서자 곧바로 세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로 중국 베이징 가시거리가 400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 야권 단일화 TV 토론을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재산세,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19%가 올라서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세금 부담도 커지죠.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분들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과거 주로 일부 강남권의 문제였습니다만 올해는 강북 지역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두 채만 가져도 억대 재산세를 내야 할 가구가 속출할 전망이고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납니다. 오늘은 이민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당의 소위 천도론으로 집값이 45% 오른 세종시. 여기에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올라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심리, 국회 의사당이 이쪽으로 옮긴 천도론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경기와 대전, 서울도 20%가량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 진원지인 노원구가 34%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 도봉구 등도 평균치 이상 오르며 강남 3구를 웃돌았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1,42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5%까지 늘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이거든요. 강남과 비교할 수 없는 집값인 상황에서 세금이 올랐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세종시 등 공시가 급등을 보인 지방도시나 서울 비강남권 그리고 1주택 은퇴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 집값을 올려놓고는 왜 꾸준 집주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거의 70%가 늘었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입이 딱 벌어질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포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0.3%로 확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데 서울에서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는 70%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금액도 크게 늘어 마포구의 전용 84제곱미터형 아파트는 종부세가 51만 원에서 141만 원이 됐고 성동구의 아파트는 2만 원에 불과했던 종부세가 올해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최고가 공동주택에 오른 강남의 한 고급 빌라는 종부세만 2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인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공시가격 5억 9천만 원인 관악구 아파트와 공시가격 15억 5천만 원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133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가량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들 일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각으로 나설 수 있는 경우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평균 19%나 오른 공시가 상승이 보유세 급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만 정부는 오히려 개인이 내는 재산세는 감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는데 세금은 줄어든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공시가가 전국적으로 다 올랐다고 하는데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올해 공시가의 경우 인천 서구의 95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5억 6천만 원, 서울 관악구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9% 증가한 5억 9천여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각각 8%와 10%가 넘게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바로 이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 기준으로 올해부터 재산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시가가 아무리 뛰어도 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오히려 재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 비밀은 6억 원이라는 가격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이 공시가가 6억 원 아래로 머물러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부가 예로 든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 4억 9,700만 원에서 올해 5억 9,200만 원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이 주택시장 전체의 현실화율, 즉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은 70.2%에 그칩니다. 이 현실화율을 짧게는 5년 내 9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죠. 따라서 이미 6억 원 턱 밑까지 온 이 아파트의 공시가가 내년에 6억 원을 넘는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집값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 공시가의 시가 반영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산세 특례를 받는 가구 수는 계속 줄겠군요. 이미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비중은 올해 92.1%로 지난해 95.1%에서 3%포인트 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 97%, 2019년 96%에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서울의 경우 이 비중은 지난해 79.1%에서 올해 70.6%로 이 감소폭이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세금 특례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6억 이하 주택이 여전히 이 92.1%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부동산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집 가진 사람의 90% 이상은 사실상 남의 일이니까 큰 반발하지 않는다. 이게 정부 여당의 생각이겠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10% 미만이라고 해도 세금을 매길 때는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정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란 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또 지역에 따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나 모든 지역이 어떻게 반영될지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세종시처럼 일거에 이렇게 70%를 올리게 되면 불필요한 반발을. 자,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세금이 많이 오른 세종시 주민들이 우리가 언제 집값 올려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LH 사태로 불거진 땅 투기 의혹 관련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취재진이 발로 뛰어서 발굴한 단독 보도가 많습니다. 전 광명시 의원은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땅을 샀는데 땅을 집중 매입한 뒤에 개발 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습니다.
땅 보는 눈이 탁월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사들인 것인지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10대 관광 명소인 광명동굴 입구입니다. 현재 17만 평 복합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 안에 전직 광명시 의원 A씨의 남편과 딸이 4,900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땅은 지난 2016년 1월 당시 광명시 의원의 가족 등 3명이 17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 가족 등은 같은 날 인근의 한 야산 땅도 사들였습니다. 이곳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 예정지로 발표됐습니다. 두 필지 모두 1,000제곱미터 이상씩 땅 주인이 나뉘어 있습니다. 2달 뒤 A씨 가족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부지 안에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A씨의 동료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석 달간 이들이 사들인 땅은 14,000여 제곱미터, 땅값만 37억 원이나 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입 과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직이 안 돼가지고 정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먼저 미리 정보 알고 그 땅 투자해놨겠죠. 전 광명시 의원 A씨는 남편 등이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개발 정보를 준 적은 없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직 시의원 가족들이 사들인 땅은 개발 부지 안에서도 아파트와 전철역이 들어서는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동굴 개발과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검토할 당시 이 시의원 A씨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훤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죠. A씨 가족이 땅을 산 수법 역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성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발표된 건 지난 2016년 10월. 당시 시의원이었던 A씨의 가족 등은 발표 9개월 전 이 일대의 농가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그 돈을 주고 그걸 사느냐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샀다 그랬어요. 이들이 산 땅은 공공주택단지로 지정됐습니다. A씨가 산 땅 주변에는 현재 신안산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가칭, 학원역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A씨 가족 등은 1,000제곱미터씩 지분을 쪼갰습니다.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회 양도인 택지나 뭐 이런 거 준다 그런 거 같아요. 광명시는 2015년 12월 동굴 주차장 확보 등 전반적인 개발 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A씨 가족은 동굴 주변에 사들인 땅을 지난달 매입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내놨습니다. 그거 판다고 내놨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그래서 300달러겠대.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산 전현직 시의원들이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강사장으로 불렸던 LH 직원과 함께 시흥 땅을 사들였던 전 지역 농협 감사 임모 씨 관련 의혹도 지난주에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보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임 씨가 시흥 땅을 사기 전에 과천의 땅 2곳을 공동 명의로 매입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찍어주기라도 한 듯 단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하긴 어려울 텐데 황선영 기자의 설명을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천시 주암동의 하천부지입니다. 양재천을 끼고 있어 투자 가치가 떨어지지만 2018년 1월 임모 씨 등 2명이 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와가지고 네가 작용을 해라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LH, 즉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땅 주인은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임 씨였습니다. 임 씨가 주암동 땅보다 석 달가량 일찍 사들인 과천동 맹지까지 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대상 토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뭐 거의 투기 전문이죠. 어디가 개발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차고 있더라고요. 과천이고 뭐.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만 골라 땅 쇼핑을 한 셈인데 여기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강사장으로 불렸던 LH 직원 강모 씨의 정보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민원 담당자였습니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한패가 돼 있더라고. 한패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임 씨는 시흥 땅 매입 의혹 관련 TV조선 보도가 나간 직후 과천농협감사에서 사임했고 자신이 강 씨에게 정보를 주고 땅을 함께 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경찰이 세종 국가산업단지에 땅을 산 세종시 공무원 일가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쪽집을 지어 보상을 노린 투기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산업단지 인근에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또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입니다. 조립식 주택, 쪽집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이 쪽집들은 축사와 가수원에 둘러싸인 채 집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A씨는 2018년 2월 이곳에 땅을 사고 쪽집을 지었습니다. 산업단지 발표 6개월 전입니다. 이곳의 땅값은 산업단지 지정 발표 이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A씨의 시동생과 남편도 세종시 4급과 6급 공무원입니다. 경찰은 A씨 공무원 일가족 3명 등 산업단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7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국가 정부 훔쳐가지고서는 지들 투기하는 거 아니야. 장사하는 거 아니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낸 B씨도 가족 등과 산업단지 근처에 땅과 상가를 샀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의 도시계획 허가권을 지닌 차관급 정부 고위직입니다. B씨는 퇴직 후에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산업단지 업무는 행복청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여기 정책을 위해서. 경찰은 B씨가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토지 부당거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LH 직원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 공무원, 시흥시 의원 외에 포천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시흥시 의회를 나섭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어떤 물건들 압수하셨습니까? 시흥시 의원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 땅을 사들이고 상가를 지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제곱미터를 4억 3천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 명의로 매입해 무리를 빚은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전철 7호선 역사 신축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매입한 포천시청 공무원 C씨에 대한 강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C씨는 2018년부터 2년간 경기 북부 지역 7호선 연장 사업의 실무자였습니다. 신도시 땅 분양 업무를 이용해 단독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요금 날짜를 조금 임의로 조정한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되다 보니까 공사 쪽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감사를 진행을 했고 판단을 한 거죠.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개발계획 발표 직전 거래가 급증한 강서구 대저지구 등의 투기 의혹을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LH가 작년 7월 이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투기 의혹을 받은 사람이 퇴직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장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었고 사실상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가 직원들의 부정부패 내용을 제보받는 사이트에 지난해 7월 올라온 글입니다. A씨가 LH 재직 당시 개발 정보를 파악해 부인과 지인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고 퇴직한 지금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당사자 실명과 투기한 땅의 지번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LH는 A씨가 퇴직자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저희 쪽에 퇴직하신 직원이고
당시 제보된 집원을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 공사 사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LH가 이 제보를 계기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면 사태를 지금처럼 키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정 노력이나 내부 감시망이 부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기를 적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 6년간 LH 징계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비리는 59건. 하지만 이 중 토지 투기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내부 감시망은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논쟁에 가담한 게 불씨를 키우긴 했습니다만 사실만 먼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사저 부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3,774제곱미터로 작년 이 땅을 살 때 대통령이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대통령이 거짓말로 계획서를 냈고 결과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LH 사태에 편승한 정치 공세이며 역대급 폄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좀스럽다는 비판에 이어 민주당은 일제히 야당을 맹공격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좀스럽지 않습니까? 민망합니다. 역대급 폄훼 사건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역대 가장 좀스러운 원내대표임.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거기에 가세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럼 뭡니까? 제가 볼 땐 일종의 병적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농지였던 사저 부지의 형질 변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을 해명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저 논란에 대한 언급 대신 LH 투기 사태에 대해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임기 말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통해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주말 사이 검사자가 줄어든 영향인데 경남 진주 목욕탕 집단 감염은 규모를 키웠고 거제에서도 목욕탕발 감염이 벌어져서 27명의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목욕탕입니다. 지난 13일 새신사 1명이 확진된 뒤 가족과 방문자 등 2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유흥시설 등 이개 업종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집단 감염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시 목욕탕에서는 3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67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와 경기 수원, 평택의 어린이집 등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어섰고 평균 확진은 445.9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15.2% 늘었습니다. 주요 변이 감염자도 31명 더 늘었는데 이들 가운데 12명은 국내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8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고 신규 감염으로는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된 확진자 2명, 그리고 개별 사례에서 2명이 정부는 확산세가 계속돼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내일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백신 접종 계획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일반 시민의 접종이 시작되고 이르면 5월부터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국민도 백신을 맞습니다. 우선 오는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하는 일정이 고려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성동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2분기 예방접종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상급 병원이 함께 이 백신 접종센터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의료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2분기엔 75세 이상 364만 명이 먼저 접종에 나서는데 3월 말 100만회 분량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센터에서 맞게 됩니다. 읍면동 등 지역 단위에서 등록,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 종사자와 특수교사, 보건교사도 4월에 백신을 맞습니다. 5월엔 65세에서 74세 고령층과 승무원이, 6월엔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보건의료인, 경찰, 군인 등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공무로 출국하는 경우도 백신 접종 대상인데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류됐던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대상 접종은 3월 넷째 주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3월부터 6월까지 백신 1,610만여 회분의 공급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2분기에 도입될 노바백스와 얀생 등도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 베이징은 10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황사가 강타했습니다. 이 400m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최악이었는데요. 내일 오전이면 우리나라로 유입됩니다. 지난 주말 미세먼지에 이어서 황사는 또 얼마나 지독할지 유혜림 기자입니다. 눈앞에 있는 건물의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흐릿하고 탁하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눈을 뜨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차량 위엔 온통 흑먼지입니다. 황사가 베이징을 삼켜버렸습니다. 哎呀，觉得感觉我的呼吸一口空气都要肺结节的感觉。这些年还真没有过遇到过这种情况。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베이징을 강타해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공기질 지수도 가장 나쁨 단계인 6단계로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입니다. 가시거리가 400m 밑으로 떨어지면서 40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발원지인 몽골에선 거센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며 6명이 숨지고 81명이 실종됐습니다. 황사는 내일 새벽 비가 그친 뒤부터 한반도를 습격합니다. 현재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16일 아침부터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 황사는 모레 이후에도 약하게 이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로 변변한 아르바이트 하나 얻기도 어려운 시국이죠.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이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준영 기자가 수렁에 빠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취업준비생인 32살 A씨. 이달 초 서울 교대역 부근의 법률사무소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선 코로나 탓에 면접이 어려우니 일단 일부터 하자며 A씨에게 바로 수금 업무를 맡겼습니다. 돈을 같이 서류랑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전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A씨는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말투가 어눌하고 업무의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저도 피해자인데. 사업에 실패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온 50대 B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정보업체 채권 회수 보직에 지원했는데 이곳도 피싱 조직이었습니다. B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서야 범죄 조직인 줄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3주 정도 했어요. 18회 정도 공장으로 100만 원씩 입금을 시키는데 저도 이제 설마 하면서 해왔던 거죠. 실직을 하고 나서 뭐 경제 생활비가 없잖아요. 지난해 대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15,11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5배가량 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그 좌주가 박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거거든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경우 자신이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한 병원장은 국세청이 가상화폐 출금을 막아버리자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곧바로 내는데 이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던 걸까요? 이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 세금 27억 원을 내지 않고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병원 수익금으론 몰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가상화폐는 39억 원어치.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씨가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출금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A씨는 가상화폐 거래를 막지 말아달라며 즉시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A씨 외에도 이렇게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뒀다 적발된 인원은 2,400여 명. 가상화폐 평가 금액만도 366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 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돼요. 이번 징수 과정에서 가상화폐 가격 상승을 점치는 체납자는 현금으로 납부한 반면 하락을 예상한 체납자는 가상화폐를 처분해 납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거래소 계좌까지 추적해 세금 징수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자신에게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악의적 모함이라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패스 능력을 갖춘 힘 좋은 포워드, 이른바 포인트 포워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한국 프로농구 최고의 파워포워드 현주엽. 해설위원과 프로농구 창원 LG 감독 경력에 이어 최근에는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입니다. 어제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대 최고의 농구선수 HC의 학폭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현주엽이 학생 시절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현주엽은 곧바로 완강하게 부인한 상황. 오늘 개인 SNS를 통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었고 사과하지만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폭력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폭로자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의견을 취합해 올린 글이라며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체육계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현주엽은 후배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는 선배라는 고려대 후배의 증언도 나와 학폭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코로나 충격에도 유일하게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게 명품이라고 합니다. 경제력에 있는 중장년층이 이 소비를 이끌지 않았을까 싶은데 명품 주요 고객층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SNS에 올리는 명품 인증사진. 게시물만 33만 개가 넘습니다. 자신의 부나 성공을 과시하는 이른바 플렉스 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일찍 사기도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그렇게 사가지고 자기 자신을 약간 더 돋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해 백화점 3개사의 총 매출은 전년보다 9.8% 감소했지만 명품 매출은 오히려 15.1% 늘었습니다.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 가운데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2030 세대가 백화점 명품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대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한 백화점의 지난해 명품 소비 증가율을 보면 20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미래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모아가지고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당장 소비해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즉시 소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백화점들은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을 명품 매장으로 채우고 남성용 명품 매장을 늘리는 등 젊은 층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젊은 층의 소비 욕구가 보복 소비로도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삐걱거리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에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일 TV토론을 갖기로 일단 합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어떤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협상 차질로 하루 늦게 열린 비전 발표회. 전날까지 거칠게 상대를 공격했던 두 사람이 사과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안 후보도 화답했습니다.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안 후보가 오 후보를 가리켜 과거라는 전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후보라고 하자 오 후보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맞받았고 양당 지도부까지 가세하며 단일화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제1야당은 덩치는 컸지만 본선 승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없었는데 하지만 야권 분열로 서울시장 선거에 패할 경우의 정치적 부담감에 두 후보가 단일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협상은 급진전됐습니다. 내일 TV토론 개최와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내일 최종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인 여론조사 문항 합의를 시도할 계획인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제3의 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가족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에 대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미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KTX역 인근 지역에도 큰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에서 직선거리로 25km가량 떨어진 KTX 진영역입니다. 가덕신공항 공항철도 출발역으로 거론되는 이 진영역 일대에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소유한 토지 4만 7천 제곱미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토지의 시세만 66억 원에서 최대 1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 땅 투기 진상조사 특위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진영역 부근의 오 전 시장 일가가 소유한 토지는 축구장 37개 면적인 총 26만 7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땅을 많이 가진 쪽이 개발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진영역 인근 땅에 대해 선친이 7, 80년대 농장 용도로 매입한 땅을 후손 20, 30명이 상속받았다며 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사용돼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했는데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득한 가덕 신공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조카는 2005년 가덕도 공항 부지에 1,500제곱미터 땅을 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발포로 어제 하루만 최소 5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군 쿠데타가 시작된 이래 최악으로 유혈 진압을 그만두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계엄령을 추가로 선포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최루탄이 사방에 터지는 사이 총성이 난무합니다. 희생된 남성을 부둥켜 안은 아내가 울부짖습니다. 시위대가 부상자들을 합심에 옮깁니다. 이미 병상은 미어 터집니다. 일요일 하루에만 적어도 59명이 숨졌습니다. 시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100명 넘게 희생됐습니다. 차마 시위대에 총을 겨눌 수 없었던 경찰들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시민사회가 임시로 만든 문민정부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시민의 저항을 독려했습니다. 이 와중에 시민들의 반중 감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부를 두둔하는 듯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중국계 공장이 시민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중국은 뒤늦게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군부는 국제사회를 비웃듯 최대 도시 양곤의 밀집 지역 2곳에 계엄령을 추가로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런던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납치돼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범인이 현직 경찰로 밝혀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경찰이 집회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분노를 키웠습니다. 묻지마 범행으로 여성이 숨진 강남역 살인사건과 유사한 이른바 영국판 강남역 살인사건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런던 남부의 공원. 날이 저물자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지난 3일 귀갓길에 납치돼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된 33살 여성 사라 에버라드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거죠. 납치 살인범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고 A serving police constable has tonight been charged with the kidnap and murder of Sarah Everard. 경찰조차 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현실에 여성들이 공분했죠. 그런데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추모 행사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 참가자들과 충돌하며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경찰들을 몸으로 밀어내며 고함을 지르는 여성. 결국 두 팔을 뒤로 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여성들도 경찰에 제압돼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을 찼죠. 군중들은 과잉 대응이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여서 강제 해산했다고 했지만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찰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Because we grew up just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risk of you getting murdered, getting raped, getting sexually harassed.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도 추모 현장을 찾았고 총리도 여성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죠. No woman should walk our streets in fear. Every woman should feel able to walk our streets in safety. 사라 에버라드의 죽음이 불러온 공포와 여성 안전에 대한 목소리.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이 윤여정은 지난해부터 영화 미나리로 미국 보스턴 비평가협회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에서 여우조연상을 잇따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후보가 된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수상에 성공할 경우 1957년 일본의 미요시 우메키 이후 아시아 두 번째 쾌거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또 아카데미 각본상과 음악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려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래미에서 해마다 영역을 넓힌 BTS는 올해는 한국 최초 단독 무대를 펼친 것에 만족한다면서 오히려 팬들을 위로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한국의 그룹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부릅니다. 그래미의 상징인 거대한 축음기 앞에 선 BTS가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화려한 공연을 펼칩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그래미 어워즈 퍼포먼스입니다.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부문은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수상했지만 한국 팝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펼치며 꿈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그래미라는 걸 인지를 하고 찾아보고 준비하고 꿈꾸는 그 어떤 성장기에 저희한테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무대예요. 이른 새벽 한자리에 모였던 멤버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BTS의 그래미 참여는 올해로 3년째인데 해마다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시상자로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합동 공연을 했고 또 이번에는 후보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올해 그래미엔 불공정성에 대한 스타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후보 명단에 들지 못한 세계적 흑인 팝스타 위켄드는 앞으로 그래미에 대해 음악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제인 말리크도 후보 지명 과정에 편파성과 인종차별, 네트워크 정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접시 가득 나온 이건 밴댕이 회입니다. 딱 생각나는 게 그 말이네.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는 이 말처럼 속이 좁습니다. 내장이 실처럼 가늡니다. 성질이 급해서 잡히자마자 죽어버리죠. 그래서 곧바로 젓갈로 담그고 국물 내는 디포리로도 말립니다. 하지만 요즘엔 냉장고 덕분에 회, 구이, 조림, 무침까지 다채롭게 즐깁니다. 속이 좁고 머리까지 작아서 보기보다 먹을 게 많다는군요. 사실은 넉넉한 밴댕이의 씀씀이를 진짜 속 좁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배울 일입니다. 밴댕이의 고장 강화도의 시인이 친구들을 밴댕이에게 인사시킵니다. 파달만한 속으로도 바다를 이해하고 사셨으니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셔. 밴댕이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게 좀입니다. 조그만 벌레가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바람에 좀이 쑤신다, 좀스럽다 같은 말이 나왔죠. 그래도 병을 옮기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흘집 부지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농지를 사서 부당하게 형질 변경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격한 감정이 실린 표현으로 비난해 스스로 논란의 한 복판으로 나선 셈입니다. 대통령 내외는 작년 4월 농지를 사면서 11년 영농 경력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야당은 이따금 텃밭 가꾼 것을 영농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죠. 수차례 양산을 방문하셔서 유시수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노동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농사 짓겠다던 그 땅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농지 형질 변경을 포함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때 문 대통령은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사저 부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탐욕? 그게 말하는 탐욕이죠. 탐욕. 양산 사저 부지를 투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LH 사태와 연결 지으려는 야당의 저희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의혹을 국민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납득시키는 일이 먼저일 겁니다. 대통령이 대뜸 나설 일도 아니고 그 일이 좀스럽고 민망하다면 비서진을 시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목을 빼고 기다렸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곤 했던 대통령이어서 이번 반응이 더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는 대목에서는 가덕도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인다던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대통령 스스로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어떤 잣대로 살아왔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민망함은 왜 언제나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3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그 민망함 돌려드립니다. 였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정안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이면 그칠 텐데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도 적겠습니다. 대체로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니 미세먼지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새벽에 비가 그치자마자 중국 내륙으로부터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10년 만에 발생한 매우 짙은 농도여서 오히려 오늘보다 공기가 더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전국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황사는 모레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기온은 낮 동안 포근한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모레 아침에만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5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